안녕하세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연애 시절부터 저는 결혼은 필수사항이 아니어서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곤 했어요. 이렇게 남편을 만날 때마다 강조했던 부부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없이 지낼 거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남편도 저의 의견에 동의했었고, 우리 둘만 사랑하면 되지 전혀 문제될 거 없다며 아기는 남편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했죠. 연애하고 4년 차에 상황이 물 흐르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는 아이 없이 딩크로 지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친정은 합의된 사실이면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고, 시댁은 어머님이 썩 마음에 들진 않으셨지만 남편 생각도 그렇다 하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7개월이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남편이 아이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눈치를 보다가 없이 하려고 한다든지, 물론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안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있는 곳에서는 저 애들 좀 보라며 너무 예쁘지 않냐 그러네요. 또 아기 옷 파는 가게 아시죠? 작은 마네킹에 잘 보이게 진열해 놓잖아요. 지나가다가 그 앞에 딱 멈추더니 여자애들 옷은 진짜 너무 이쁘다며 인형 옷 같지? 그치 자기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물었어요. 오빠, 아기 갖고 싶어? 요즘 들어 자꾸 이러네. 그랬더니 아기를 원한대요. 본인 부모님들도 손주를 원하신다 그러고요. 전 애초에 아이 생각 없다 얘기했고 남편도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어이없어요. 아이를 갖는다는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것도 아니고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TV를 봐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일요일 예능에 아빠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 보면서 아기가 있으면 남편도 저렇게 잘할 수 있다며 제가 듣는 앞에서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시댁을 갔는데 어머님의 친구 손주가 너무 이쁘더라. 친구 손주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좀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 오더니 엄마가 자꾸 그런 이야기로 스트레스 주면 더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집에 와서 따지고 들었더니 손주를 부러워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대충 둘러댄 거라고 하더군요. 나 원참, 그럴수록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뒤부터는 어머님이 수시로 전화 오셔서 혹시 아기 가질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몇 번 대응을 하다가 차단한 상태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전 정말 낳을 생각이 없고 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또 육아는 좀 힘든가요? 지금이야 넌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울게. 하지만 낳고 나면 뒤치다꺼리는 제가 다 할 거 뻔히 보이고 주변 친구들 보면 지옥 육아에 힘들어하는 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 몸 망가지는 것도 싫고 출산도 싫었어요. 결혼하면 얘가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 대충 제 비위를 맞춰주는 척 하다가 지금 와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괘씸하기도 하고 제 뜻을 뻔히 알면서 자꾸 마음을 떠보니 진짜 미칠 노릇이네요. TV며 길거리를 다닐 때며 아이들만 있으면 은근히 아이들이 예쁘다 떠보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합니다. 댓글 다 읽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딩크라 생각하고 산 적이 없다라는 글을 보니 정말 열이 올랐습니다. 시술하라는 댓글을 읽고 점검 전에 제가 시술하겠다니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네요. 그러길래 그럼 오빠가 시술하라고 했더니 왜 본인이 시술을 하냐고 계속 화를 냅니다. 서로 말을 하다가 끝내 뺨 한 대를 맞았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젊은 것 같냐면서 씩씩대더니 손찌검을 해서 미안하다며 생각 좀 하고 온다면서 나갔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맞은 것도 기가 막혀서 서러워서 울다가 진정 좀 하고 글을 추가합니다. 전 예체능 종사자고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수입이 꽤 들어오고 있어서 남편과 거의 비슷하거나 제가 더 버는 달도 있습니다. 빚이 있어도 혼자여도 부족하지는 않아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가정의 기여도도 남편은 거의 없음에 가깝고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연주나 수업이 없는 시간은 다 자유라 대부분 제가 부담했어요.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임신 기간이 절대적으로 방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모든 이유를 들어 이야기를 해도 돈은 자기가 벌 테니 걱정 말고 다시 생각해보라네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더 잘 버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딩크를 반복하는 것도 이혼 사유지만 뺨을 때렸다는 것으로 이혼의 사유가 또 생기고 말았네요. 제 지인이 변호사라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내일 얼굴을 보기로 했습니다. 가정의 기여도도 별로 없으니 자기가 뭐 챙겨갈 건 있을까요? 지금 제 마음이 화가 너무 나서 글이 정리가 안 되네요. 틈봐서 다시 추가할게요. 감사합니다. 추가합니다.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곧 들어올 것 같아서 간단히 짐을 싸서 친구네서 하루 신세지기로 했습니다.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 네가 언제까지 젊고 잘 나가겠어. 애도 낳을 수 있을 때 낳는 거야. 뒤늦게 낳는다고 후회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더 일찍 낳아야지. 라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고개 빳빳이 들고 난 낳을 생각이 없는데 애를 안겨주느니 마느니 혼자 난리야. 나는 40까지는 젊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맞았습니다. 사진은 당연히 찍었고 첨부하려 했으나 맞은 부위가 너무 눈과 가까워서 지인들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는지 저놈은 생각도 못할 거예요. 변호사 만나서 할 얘기거리만 더 만들어주네요. 저도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개월 만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결혼만 하면 동화처럼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고 사는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고요. 다들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후기입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 글 썼던 사람입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이혼을 했고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나름 깔끔하게 이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얽히고 싶지도 않아서 길게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도 않았고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오래 생각하기 싫어 그냥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음먹으니 이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진단서부터 발급받았고 최대한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언제 돌변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는 역시 한 번 본성을 보이니 술 먹고 집 앞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차라리 7개월 만에 저런 본성을 안 게 다행이었고 혹시라도 전 남편 말에 홀려 아기라도 안 가진 게 다행이다 싶었죠. 저를 때렸다는 것 자체가 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별이 쉬웠습니다. 딩크인데 왜 수술을 하지 않느냐는 말에 저는 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 몸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 여파가 오래 남아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번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혼자가 된 저는 맡았던 학생들을 믿을 만한 다른 선생님께 보내고 20대에 유학하던 이탈리아에 돌아가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가 7월이었어요.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던 사람들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모두가 나를 반겨주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교수님들과 아직 남아있는 함께 유학하던 친구들, 또 유학 시절 가깝게 지내다 왕성히 활동 중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탈리아에서 자리를 잡고 어렵지 않은 형편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전염병 여파로 한국에 돌아왔다가 아직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아깝지만요. 한국에서 마음 편히 지내다 보니 당시 썼던 글이 생각나 후기를 남깁니다. 저는 체구가 작습니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아요. 뺨을 맞았는데 정말 얼굴 반쪽이 다 부어오르고 터졌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맞았다는 사실도 정말 슬펐고 그보다 더 화났던 것은 그렇게 때리고 마치 어쩔 수 없이 때렸다는 듯한 그 자식의 태도와 눈빛이었죠. 그건 또 무슨 다른 폭력을 예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진단서와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었고 시댁에서도 저를 붙잡지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죠. 주작인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다른 상처까지 받았고 짧았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남자, 폭력 쓰는 남자랑 사느니 이혼녀 딱지를 끄는 지금의 제가 더 훨씬 행복합니다. 같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만났다가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재혼을 한다네요. 그런데 속도 위반으로 시작하는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바라던 아이. 이전에는 전 남편이 철저히 숨겨서 미처 몰랐던 아이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결혼 축하라도 해줘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 기분이 더럽다던가 내가 화난다던가 하는 마음조차 1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전의 정이 다 떨어진 것이겠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서글프네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잘 살고 있고 그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잘 지내지만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게 좋은 일이기는 해요. 가끔 그때 일을 악몽으로 꿀 때면 수면제가 있어야지 잠이 드는 날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극복할 거라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을 겪는 분이 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혼이 답인데 세상에 홀로 서기 두려워서 혹시 나이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길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겨울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오빠가 장가를 갔어요. 저에게는 당연히 새언니가 생겼고요. 보통 새언니가 사이다면 싫어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저는 우리 새언니 덕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부터 저의 암흑이었던 삶을 제2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저희 집안에 사이다를 쏘아준 새언니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글재주가 없어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은 소위 헬게이트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지만 가부장 사상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오빠랑 아빠만 큰 상에 고기랑 생선, 산적 올려놓고 먹고 저와 엄마는 부엌에서 나물 무친 것과 오빠와 아빠가 먹고 난 것을 먹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말이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말이죠. 제가 올해 22살인데 새언니가 시집을 오기 전까지 따뜻하고 새로 지은 흰쌀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꼭 밥 남아도 새로 밥해서 오빠, 아빠 주고 저랑 엄마는 식은 밥을 감사히 먹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하니까 저도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 좀 가부장적이고 유별나다 정도? 일에서 착취당하며 사는 사람들은 금세 익숙해져서 그게 착취인지도 모른다고 하나 봅니다. 각설하고 오빠가 작년 겨울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저에게 오빠는 오빠놈에서 오라버님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평생 엄마의 미칠 듯한 과보 아래에서 저를 자기 노예처럼 부리다가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사람이 된 것이죠. 진짜 언제부턴가 수상하긴 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찬밥을 뜨건 찬밥을 먹건 설거지를 산만큼 하든 쥐뿔도 나 몰라라 했던 게 가끔씩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 자기 몫으로 상에 올려져 있는 고기를 덜어서 나 주고 오빠가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제삿날이라 설거지 밀렸을 때 엄마가 저보고 하라고 하고 나갔는데 엄마 나가니까 옆에 와서 거들어도 줬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다 새언니랑 연애하면서부터입니다. 자꾸 말이 샜는데 이제 진짜 언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설날 그러니까 결혼 후 첫 명절 새언니가 인사 와서 밥상을 차렸는데 첫 설이라 다들 큰 상에 같이 밥 먹었습니다. 새언니도 첫 손님이라 방금 한 새밥을 퍼주었습니다. 제 밥과 엄마 밥만 오래되어서 다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밥이었습니다. 새언니는 그걸 빤히 보더니 오빠를 흘기 쳐다보고는 제 밥그릇과 오빠 밥그릇을 번갈아 보면서 눈만 까딱까딱 하는 겁니다. 오빠 놈 언니랑 눈이 딱 마주치더니 상황 판단을 1초 만에 하고서는 엄마랑 얘 밥이 이게 뭐야? 남은 밥이었어? 그러면 나 주지. 여자는 식은 밥 먹는 거 아니야. 하며 호들갑을. 와, 진짜 핵소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웃기지도 않아서 그러면서 오빠 밥이랑 내 밥이랑 바꾸는데 엄마가 그걸 보더니 얘가 왜 이래? 하시고는 오빠 밥을 새로 퍼다 주셨습니다. 진짜 웃겼습니다. 여기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건 어떤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의사를 전하고 오빠를 바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언니가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혹시나 엄마가 설거지라도 시킬까봐 밥 먹었으니 소화도 시킬 겸 오늘은 자기가 설거지하고 싶다고 설레발까지 치고 오빠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왜 이러지? 뭐지? 싶었지만 덕분에 저는 놀았으니 꽃이죠. 두 번째, 오빠 부부가 신혼집 집들이를 한다면서 우리 부모님이랑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한 상 가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맛있었고 또 그 정성에 놀라고 있는데 국이 짜다 아가야. 이 전은 너무 부쳤네. 불고기 이거 어디 거냐? 국산 먹어야지. 외국산은 질겨서. 엄마가 잔소리 스키를 시전하십니다. 우리 엄만 맨날 저럽니다. 저보고 반찬 좀 하라고 시키고 밥 하라고 시켜놓고선 밥이 되니 지니 반찬이 어쩌니 사람 미칠 정도로 밥 먹는 내내 저러는 게 버릇입니다. 그 말을 듣더니 새언니가 빵긋 웃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봐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여보. 제가 아까 국도 짜고 전도 태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가 이렇게 입말이 유별나요. 그런데 이가 어머님 밥 먹고 자라는데 정작 어머니랑은 제가 입맛이 맞네요. 이제 제가 어머니 딸 해야겠어요. 아니다. 진짜 해야겠다. 이럽니다. 우리 엄마는 그만 당황해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한 요리의 책을 잡은 것이며 며느리 입맛을 뒷받침해 주기까지 한 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또 맛있어 할까봐 입 다물고 식사만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남 요리한 거 먹을 때 저렇게 입 다물고 먹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또 제 반찬에 트집을 잡길래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엄마랑 입맛 맞는 새언니한테 가서 요리 배워야겠다 했더니 다시 말이 쏙 들어갔어요. 덕분에 편안히 플러스 원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빠 부부가 우리 집에 온 날 오빠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이것도 새언니 멀미한다고 약 사러 간 거였습니다. 엄마가 새언니를 맞은편에 앉아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 댁에 문안 인사 꼬박꼬박 드리고 시댁에도 자주 오고 해야지. 안 그러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네 부모가 욕먹는다. 하시는 겁니다. 새언니가 잠시 동안 엄마를 쳐다보더니 또 특유의 생긋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저희 엄마는 당신 욕 먹어도 좋으니 제 몸, 마음 편한 것만 생각하라고 누누이 가르치셨어요. 시집 오기 전에 제가 많이 듣는 말이 네가 어디 가서 처신을 잘하고 다녀서 내 얼굴에 금칠을 해주는 게 효도가 아니다. 네가 행복한 게 진짜 효도다 하셨는걸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약간 철없는 부잣집 아가씨. 그렇지만 밉지 않고 싱그러움이 넘쳐 흐르는 말에 엄마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천진하게 나긋나긋한 말투로 저러니까 반박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가지 잔소리를 계속 시전했지만 당장 하지 못하는 거. 밥은 네가 해라. 남편 시키지 말고. 이런 건 그냥 네네. 간단한 답변으로 씹어버리더군요. 누가 봐도 진심 아님 1000%. 그리고 오빠 들어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잘 놀다 가셨습니다. 네 번째, 제가 이걸 쓰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통금이 10시입니다. 제가 대학생인데 그나마 9시였던 거 대학생 되고 1시간 늘려준 겁니다. 외박 절대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학교 MT도 못 갔습니다. 한 번씩 친구 집에서 자자고 하거나 파자마 파티라도 하자고 하면 진짜 너무 속이 상합니다. 5분이라도 통금 시간을 어기면 아빠가 그냥 집을 나가라고 미친 듯이 난리가 납니다. 한 번 시험 기간에 친구들과 강의실에서 공부 좀 하다가 잠깐 잔다는 게 30분을 자버려서 놀래가지고 급하게 짐 챙겨서 집에 왔는데 그때 20분 늦었다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으셨더라고요. 다시는 안 늦겠다고 빌고 빌었더니 그제야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아빠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엄마처럼 잔소리 무한루프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소리치며 짐까지 쌓아놓으시고 앞으로는 통금 시간 5분이라도 어기면 제 짐을 싸서 그대로 1층에 내다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꼭 지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빠 부부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어쩌다 통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새언니가 배시시 웃으며 저도 통금 있었는데 매일매일 어기고 늦게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흐지부지 없어진 거 있죠. 젊음의 특권은 반항이고 청춘이잖아요. 라며 까르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새언니한테 정말 약합니다. 저한테 정말 세면서. 처음 봤을 때부터 새언니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빠가 첫눈에 당신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처럼 되바라지지도 않았고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방실방실 잘도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칭찬입니다. 안 그래 보이는 거 알지만 우리 아빠한테는 핵 칭찬입니다. 우리 아빠가 언니 말에 다 찬성하고 있고 오빠가 오히려 바짝 긴장하면서 있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는지 엄마가 끼어드셨습니다. 예, 괜히 엄한 바람 넣지 마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새언니는 눈 깜빡하더니 맞아요. 세상 험하죠. 요즘. 진짜 이번에 아가씨 생일 선물은 호신용 전기 충격기 같은 거 사드려야겠다. 여보 어때요? 좋지 좋아. 진짜 22년간 알아온 내 오빠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기 팔불출 같은 놈은 누구지? 싶지만 좋아 보입니다. 진짜 정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통금을 꼭 지켜야지. 아빠가 고집을 조금 부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밑에서 22년이나 배우고 자란 딸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현명하고 사리분별 확실히 하시는데요. 진짜 만약에 혹시라도 나쁜 친구 사귀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릴 테니까 저만 믿어주세요. 이러면서 아빠가 또 아무 말 못하게 하고 저한테 아가씨 나이가 얼마나 꽃답고 예쁜지 잘 모르죠. 그때가 지나면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 억울하면 나 자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원래 엄마 아빠 잔소리는 반만 새겨듣고 반은 흘려두고 해야 건강한 청춘인 거예요. 그렇죠 아버님. 또 특유의 까르르. 진짜 너무 해맑고 티끌 하나 없고 아기같이 천진난만하면서도 차근차근 차분하고 우아하게 말을 해서 뭐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이제 말로는 새언니 못 이기는 거 아시니까
그래도 적당히 들어오고 너무 늦으면 다시 통금 부활할 테니까 라며 괜히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결론은 아빠가 백기를 드셨습니다. 나의 22년의 투쟁이 22분도 안 되어 끝낼 수 있었다니. 저한테도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시는 마음 당연한 거니까 우리 반항은 아가씨 생일 선물은 받은 뒤부터 하기로 약속해요. 내가 어마어마한 선물 준비할게요. 쇼핑하자 쇼핑. 여보, 이건 생활비에 썼어요? 아니면 제 용돈인가요? 내 용돈으로써 내 동생 생일이니까 당신이 잘 골라주고 라며 다시 호구 인증하는 오빠. 그렇게 대충 마무리되니까 낭만을 안주 삼아 청춘을 위해 한잔해요. 아가씨 보니까 너무 부럽다. 어머니 아버지, 다음엔 우리도 청춘 여행 가요. 가평 같은데 MT 어때요? 라며 또 양보하고 또 찜찜하신 부모님 기분을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새언니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겁니다. 항상 새언니가 말한 대로 되고 새언니 뜻대로 되는데 오빠는 되려 그게 좋아 죽고 아빠는 진짜 은근히 마음 여리고 저러는 거 좋아하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되게 행복해 하십니다. 엄마는 좀 아직 찜찜해 하시고 새언니가 잘해보려고 하시는 거 알겠다고 하시는데 새언니가 너무 똘똘해서 걱정인데 밉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미 언니의 광팬입니다. 집에 사람 하나 잘 들이면 이렇게 좋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이다 가족들 이야기가 많길래 저도 우리 새언니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좀 풀어봤어요. 우리 가족 이대로 쭉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차 30대 남성입니다. 제 고민을 한번 들어주시고 이곳에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을 참고 삼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아내한테 질릴 만큼 질려서 사연을 쓰다가 혹시 어느 정도 말이 거칠 수 있으니 미리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된 건 2년 전이에요. 제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고 집에서도 결혼을 하라는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선을 보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보단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었지만 지금은 나이 먹고 여유가 없어 진짜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주변에 소개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그때는 진짜 친구들, 친척들 다 포함해서 소개해달라는 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적극적이다 보니 그만큼 꽤나 많은 여성분들의 소개를 받을 수 있었고 카톡을 주고받으며 몇 번의 만남까지도 가져본 적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저랑 안 맞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계속 마음이 조급할 때쯤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4살 어린 28살로 제 친구의 아는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중학교 때부터 싱가포르에 혼자 살았고 학창시절 때는 장인어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돈도 꽤 있어 그 돈으로 아내랑 처제를 싱가포르에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가 대학교 졸업반 시절쯤에 장인어른이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 둘 다 그곳에서 재학 중이라 중간에 마치고 돌아올 수도 없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빚까지 내어서 둘을 겨우 졸업시켰다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싱가포르에서 대학교까지 나와 여동생 처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친정 쪽 배려 차원에서 혼수 같은 것도 안 하기로 했고 그냥 아내는 맨몸으로 오다시피 저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서 처음에는 불협화음도 많았지만 제가 이 여자랑 조건 때문에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나는 언제 누군가와 다시 결혼하고 싶을 정도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지도 모르겠다며 말을 하자 집에서는 처가댁이 그래도 최소한의 기댈 구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처가랑 저희 집 경제적인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크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히 먹고 살 만큼의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저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치고는 월급이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봉 새 전으로 치면 8천 이상이 되었었거든요. 처가 쪽은 장인어른 혼자 외벌이로 일하시다가 회사에서 잘리고 나선 오리고기집을 오픈하셨는데 그나마 아내의 외가 쪽이 오리 농장을 하고 있어서 오리고기를 원가 수준으로 제공해주고 있었지만 식당의 매출은 그리 많지는 않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로 인해 빚에 허덕인다 할 정도라고 하니 굳이 직접 가서 안 봐도 비디오 수준이었죠. 그래서 결혼할 때 아내는 맨몸으로 왔지만 저는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외곽이다 보니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도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되더군요. 그래도 전셋집이라도 어디냐며 감지덕지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나이도 나이였던지라 바로 아기부터 이야기했었죠. 아내는 자기가 아이 가지게 되면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었고 저도 그거는 동의했어요. 어릴 적부터 사실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시다 보니 혼자서 외롭게 큰 것도 있었고 그러한 기억 때문에 저희 아이만큼은 엄마가 붙어서 키웠으면 하는 바람도 컸어요. 제 월급은 적은 편이 아니나 외벌이가 되고 아내와 아이를 키우려면 큰돈이 들어갈 테니 적금에 보험에 생각하니 부담이 작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아내가 일을 그만둔다고 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들을 찾아본다며 걱정 말라던데 막상 결혼하자 그 아름답고 현모양처인 줄만 알았던 아내가 점점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단 한 번도 옆에서 저보다 일찍 눈을 뜬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아침도 잘 못 챙겨 먹고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나서 밥을 먹거나 이제는 그것도 귀찮다고 배달 음식을 먹더군요. 그리고는 오후 되면 집에서 드라마 보고 놀고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쇼핑을 하거나 합니다. 배달 음식 먹은 건 치우지도 않아서 먹다 남은 그 음식이 바로 제 그날의 저녁이죠. 그리고 설거지도 쌓여서 날파리까지 날리고 있고 제가 도저히 정말 참다가 아내에게 화를 내면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꼭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그때서야 겨우겨우 치웁니다. 뒤이어 밥 좀 안 차려주냐고 말하면 자기가 만든 것보다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싸고 맛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만들어야 되냐는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청소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그 청소로 뭐라 하니 아내는 저희 집에 노브 청소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거론하며 노브 청소기가 바닥 청소를 알아서 편하게 다 해주는 세상인데 자기가 왜 하냐고 말하고 빨래를 또 하도 안 해서 제가 입을 옷이 없어 전날 입었던 것도 입고 나간 적도 많다며 뭐라 하니 한동안 집안 청소 관련 싸움을 계속하자 아내가 낸 해결책은 쇼핑몰에서 옷 수십 벌을 사더군요. 그럼 빨래가 쌓여서 썩은 내가 날 때까지 몇 주가 지나도록 빨래 한 번 안 하기도 합니다. 제가 퇴근하면 저녁 나가서 먹자는 말만 하고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음식들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거나 점심때 먹다 남은 걸 주는 게 전부예요. 그렇게 집안에 앉아서 먹기만 하다 보니 살이 돼지처럼 쪄서 결혼 전 모습은커녕 임신도 안 했는데 남들이 보면 임산부인지를 착각할 정도라 오죽하면 시댁인 저희 집에서 혹시 임신했냐고 말하자 아내는 울면서 뛰쳐나가고 그 뒤로 시댁에 안 간다며 상처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올해 추석에 친정을 갔습니다. 친정 가는 시간은 꼭 지키라고 하던 사람이 우리 부모님한테는 안 가겠다면서 저한테는 또 가서 올 때 먹을 것은 싸우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사람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욕이 정말 목턱까지 올라오는 걸 인내심으로 억누르며 아내에게 살이나 빼라고 하고 싶은 말을 건강을 빌미로 몇 번이나 기분 안 나쁘게 해줘도 말만 알겠다. 자기도 한번 살 빼보겠다. 이제는 앞으로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겠다 말하면서 저한테 돈을 받아가 헬스장에 가서 PT도 끊고 다이어트 도시락도 사고 했는데 시간이 흐른 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놈의 다이어트 도시락은 맛이 없다며 냉동실에는 수십 개의 도시락을 처박아 놓고 맨날 햄버거, 피자, 탕수육, 치킨 이딴 것만 먹고 그 다이어트 도시락은 제가 먹게 되었네요.
특히 더 화가 났던 건 헬스장에 PT 끊어준 회원권을 중고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고는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쇼핑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진짜 그날 폭발해서 아내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지금 살이 찌다 못해서 걷는 것도 힘들 정도 아니냐고, 네가 살 뺀다고 해서 돈을 줬지 그 돈으로 놀라고 준 거냐니까 아내는 저한테 살 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굳이 그렇게 화내면서 뭐라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욕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전히 다음날 치킨 시켜 먹고 집안을 진짜 돼지우리처럼 해둡니다. 그리고 초기에 아기 가지기로 한 것도 저 솔직히 가지기 싫었습니다. 지금 아내의 돼지 같은 모습 보고 있으면 비위가 상해요. 그래도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오늘은 정말 피곤하다며 그렇게 몇 번이나 거절한 게 6개월이 되자 그때부터 아내는 어느새 의부증이 걸린 여자 마냥 분명히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제 핸드폰을 수시로 뒤져보고 어떤 년인지 당장 말하라며 절대 이혼은 못 해준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아내에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결국 터뜨렸습니다. 네 몰골을 한번 거울로 봐보. 네 몰골을 한번 거울로 봐보라고. 집안을 돼지우리로 만들고 먹기만 하고 살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집안이 진짜 개 돼지우리가 따로 없다고.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가 너를 돼지로 만들려고 일하는 거냐고. 아이 가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눈꽃만큼도 지금 안 생긴다고 소리를 지르자 아내는 곡소리를 내며 울면서 친정에 가버리더군요. 그 이후 장인 장모까지 저에게 찾아와서는 금쪽 같은 자기 딸한테 돼지가 뭐냐며 말하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게 아내가 나가고 나서 집을 제가 청소를 싹 다 해둔 게 문제였어요. 저는 장인 장모님에게 집안꼴 돌아가는 걸 제대로 못 봐서 지금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라고. 저도 말 나온 김에 도저히 아내랑 못 살겠다며 여태까지는 정말 책임감 하나 때문에 진짜 얼굴만 봐도 욕 나오던 거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며 여태까지 제가 당한 거 전부 다 실토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게 모든 걸 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는 자기 딸이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아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사람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냐니까 기가 막히게도 자기 딸이라 팔은 안쪽으로 굽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 떠났으니까 이 여자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해도 장모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보고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는 둥 난리를 치더군요. 자기 소중한 딸을 이용해 만큼 이용해 먹고 버린다면서 꽃다운 자기 딸 꼬셔다가 제가 바람이 났다면서 그때부터 저를 마치 조강지쳐 버린 쓰레기로 만들어서 정신승리를 하시더군요. 제가 아내와 관계를 거부하고 아이를 안 만들려고 한 이유가 여자가 생겼다는 걸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보고 증거 있냐니까 자기 심증이 명백한 증거라면서 이렇게 자기가 남편 바람 피우는 것도 눈 감아줬는데 그 고마움도 몰라주고 나 같은 조강지처를 버린다면서 난리를 치던 아내를 보니 진짜 사람으로서의 정이란 정조차도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뭐가 되었든 간에 나는 너랑 무조건 이혼해야겠다고. 네가 안 하면 변호사도 살 거라니까 아내는 그럼 제가 바람 피운 거라고 위자료로 2억을 달라는 겁니다. 정말 또 기가 막혔죠. 위자료 거론하면 너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될 판인데 지금 정말 개념 없이 위자료를 말하냐고. 결혼해서 너 올 때 혼수부터 가전제품, 집까지 모두 다 내가 한 거니까 그냥 너는 빈몸으로 왔다가 여태 잘 놀았으니 그냥 나가라고 말하니 아내는 절대로 자기는 이렇게 못 나간다네요. 아내는 저를 어떻게든 외도한 인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고 저는 그날부로 너무 지치고 질려버렸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증거도 없이 자기가 말하는 명백한 심증이라는 터무니없는 증거로 저를 몰아가고 온갖 드라마를 다 쓰는데 아무것도 먹히지 않고 맨손으로 탈탈 털린 채로 쫓겨날 것 같자 이제는 저한테 눈물 공세로 말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좋았잖아 라며 부드럽게 말하며 친정에서 이제 운동도 시작했고 다이어트도 제대로 하고 있다면서 자기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쉽게 변합니까? 솔직히 지금 저렇게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아니까 저러는 거잖아요. 만약 위자료나 재산 분할 다 되었으면 저 여자가 저렇게 나왔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아내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칠 때 그 표정에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저는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런 짓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외도한 것도 없고 모든 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가증스럽게 웃으며 우리 화해하자며 내가 앞으로는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집안 청소, 빨래도 하고 가정주부로서 정말 노력한다는 저 여자를 저는 절대로 용서할 생각도 믿을 마음도 안 생기네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이혼남이라는 딱지를 붙는 게 내심 속상해 하셨지만 어머니는 그 애는 진짜 아닌 것 같다며 무조건 이혼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저에게 판단을 맡긴다네요. 처가 쪽에서는 무조건 제발 봐달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내는 이제 와서 벌벌 기고 있고요. 그래도 이거 이혼하는 거 맞는 거겠죠? 현명하신 분들의 대답을 듣고 싶네요.